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문학 속에 잠들어 있는 곳, 북아카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스페인 문학의 거장, 베니토 페레스 갈도스의 숨겨진 걸작, 미지의 여인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갈도스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에 비견될 만큼 이대한 사실주의 작가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한 시대의 정밀한 초상화처럼 당시 사회에 숨겨진 욕망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미지의 여인은 주인공이 친구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편지 형식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소설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을 통해 화려한 마드리드 사교계의 이면에 감춰진 열정과 위선, 그리고 사랑과 질투가 빚어내는 인간 영혼의 깊은 딜레마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적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마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지혜의 빛을 나누는 것과 같으니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공 마놀로 인판테가 그의 오랜 친구 X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마드리드라는 새로운 세계 사랑하는 나의 친구 X에게. 이것이 나의 첫 번째 편지라네. 이 편지를 시작하며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네. 이 편지들은 오직 자네의 눈만을 위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말일세. 자네 외에는 그 어떤 인간의 눈도 이 글의 내용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나는 내가 의도한 대로 절대적으로 솔직해질 수 있을 테니. 자네의 신중함에 대한 엄숙한 약속에 대한 대가로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걸세.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망설여지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말이야. 자네는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인간 영혼의 모든 슬픔이 깃든 그 시골 구석, 감옥과도 같은 곳에 갇혀 지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편지라는 소금을 보내 자네가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겪고 있는 유배 생활에 맛없는 빵의 간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네. 이 편지들 속에서 자네는 이 악당 같은 마드리드 궁정의 사람들, 사건들, 소문들, 그리고 온갖 계략들을 보게 될 걸세. 자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떠나온 이 사회, 이 흥미진진하고 다채로우며 자극적인 삶이 자네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의 서툰 묘사를 통해 다시금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네. 우리는 마치 거처를 바꾼 것처럼 역할을 교환했지. 나는 그 지긋지긋했던 시골, 오르바오사를 떠나 이곳으로 왔고, 자네는 지성의 고향인 마드리드를 버리고 내가 5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그곳으로 들어갔으니 말일세. 2개의 유언장을 정리하고 재산을 측량하고 분할하며 마을 사람 절반과 소송을 벌이고 교활한 현지인들의 속임수와 싸우는 등 그 지루하고 고된 노동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처진다네. 나는 다시 살아났고 자네는 죽어가고 있네. 나는 빛으로 나왔고 자네는 무지와 악에 그리고 야만적인 저속함의 구덩이로 떨어졌지. 내가 그 오랜 감금 생활 동안 그곳 사람들의 속임수와 어리석음에 대해 자네에게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듯이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내가 자네를 위로할 차례일세. 자유롭고 즐겁고 부유하며 자네가 곁에 없다는 슬픔 외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지금 나는 자네가 지루함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한 헌신으로 편지를 쓸 걸세. 자네의 고독한 존재의 몇 순간이라도 밝혀주기 위해서 말이야. 2장. 기이하고 위대한 인물, 돈 카를로스. 이제 자네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 편지의 서막을 열까 하네. 바로 나의 좋은 삼촌이자 대부이신 돈 카를로스 마리아 데 시스네로스에 대해서 말일세. 자네도 그의 기행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으리라 믿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마드리드에 왔을 때 그를 처음 보았지. 현관에서 부엌까지 온통 그림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기억하네. 대부분 검게 그을린 그림들이었고 특히 응접실 벽을 덮고 있던 카르투시오의 수도사들, 시체 같은 얼굴들, 관에서 일어나는 죽은 자들, 혀를 반쯤 내민 채 목이 졸린 순교자들의 그림은 감탄보다는 공포를 자아냈지. 그리고 돈 카를로스, 그는 매우 세련되고 상냥하며 단정하고 말이 많은 신사였네. 내 어머니와 나에게 무척 다정했지. 얼마 전 내가 마드리드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세레반에서 나를 안아주는 영광을 베풀었던 이 남자의 온전한 인격과 독창적인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했네. 그의 얼굴은 마르고 검으며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고 턱은 강인하고 돌출되어 있네. 두꺼운 눈썹 아래에 있는 눈은 생기가 넘치지. 그의 옆모습은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저명한 추기경의 옆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네. 그는 가장 순수한 카스티아 혈통 혹은 에스트레마두라 혈통에 속해 그 지방의 기후처럼 단단하고 유연하며 현명한 촌부와 관대한 영주, 그리고 마치 수도복 아래 권총을 숨긴 수도승 같은 면모가 뒤섞여 있는 인물이라네. 한국의 역사 속 인물로 비유하자면 마치 거친 들판에서 붓을 든 선비이자 칼을 든 장수와 같은 복합적인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네도 들었겠지만 나의 대부는 훌륭한 그림과 골동품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골동품을 혐오하네. 물론 몇몇은 비범한 가치를 지니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저 하부이된 가치를 가질 뿐 아닌가. 어떤 이들은 낡아빠진 넝마 조각 하나에도 황홀경에 빠진 척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네. 물론 이런 생각은 돈 카를로스 앞에서는 절대 내비치지 않지. 그는 마치 자신의 컬렉션이 런던의 켄싱턴 박물관이라도 되는 양 자랑을 늘어놓는다네. 특히 그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15세기 목파나 컬렉션인데 나에게는 그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널빤지 조각일 뿐이라네. 나는 때때로 그의 골동품에 대한 열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의심스럽네. 그는 어쩌면 자부심에 이끌려 스스로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연기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네. 연극배우처럼 완벽하게 인위적인 인격을 만들어내고 삶의 모든 행동을 그 역할에 종속시키는 것이지. 그는 심지어 자신의 소장품에 대해 의심이 들 때면 망설임 없이 가장 저명한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단정해버리곤 하네. 이건 틀림없는 아르페의 작품이야. 나는 친구의 필체를 알아보듯 그의 정자국을 알 수 있다네. 혹은 이 그림의 창백하고 엄숙한 얼굴을 보게. 이건 필시엘 그레코의 작품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의 대화는 언제나 극도로 재미있네. 얼마나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재치 있게 그것을 표현하는지. 어느 날 저녁에는 친구들 앞에서 고향 마을의 전통춤인 세기디아를 추겠다며 그 기이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했지. 하지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네.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면 의심하거나 악의적인 유보와 침묵으로 일관하지. 반면에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이야기를 가져오면 마치 약사가 약을 절구에 빠듯이 내가 볼 줄 알았지, 내가 볼 줄 알았어 라는 유명한 말을 되풀이하곤 한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딸 아우구스티나에게는 정말 헌신적이네. 그는 딸을 티니타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오직 그녀 앞에서만 자신의 오만함과 독재적이고 때로는 유치한 기질을 억누르지. 하지만 사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네. 그는 사위인 토마스 오로스코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곤 하네. 자네도 오로스코를 잘 알지 않는가? 그는 정직하고 고결하며 진실한 사람인데 애 장인이 그를 싫어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오로스코에게 보내는 존경과 열렬한 공감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뿐일세. 3장. 이야기의 중심, 아우구스타. 이제 나의 사촌, 아우구스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그녀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지. 그녀의 입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는 맞지 않게 클지도 모르네. 하지만 얼마나 생기 넘치고 매혹적인지. 그녀가 누군가를 놀리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그 웃음소리는 마치 새벽을 축하하는 새들의 지저귐처럼 세상과 그 주변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네. 그리고 그녀의 검은 눈.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라네. 그 눈에는 높은 곳에 아찔함과 깊은 곳에 신비가 함께 담겨 있지. 그녀의 몸매는 또 어떤가? 이보다 더 당당한 자태를 본 적이 있는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풍만하고 아름다운 곡선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을 보는 듯하다네. 하지만 자네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 아름답지만 교양이 부족한 여자군. 물론 그녀는 소위 말하는 학문적 교양은 부족할 수 있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진지하거나 가벼운 질문에도 너무나 우아하고 쉽게 대처해서 오히려 그녀가 진정으로 교육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네. 만약 그녀의 눈과 입에서 현명한 의견의 지루함이 드러난다면 그녀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네. 그녀는 별명을 지어주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지. 나에게 붙여준 편지를 든 촌놈이라는 별명도 그녀의 재치 있는 작품이라네. 나는 그 모욕을 기꺼이 용서했네. 어젯밤에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극장에 갔네. 그녀는 남편을 극진히 보살피고 그의 건강이 악화될까 두려워할 때만 깊은 진지함을 보이더군. 나는 이 부부에게서 완벽한 조화를 발견했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자네 지금 웃고 있는 건가? 4장. 돈 카를로스의 기이한 정치 철학. 다시 나의 대부 시스네로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세. 며칠 전 나는 그의 정치적 견해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네. 나는 그가 절대 권력의 지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절대주의와는 가장 반대되는 사상을 설파했기 때문일세. 그는 언론을 혐오하네. 언론은 우리 시대가 인격을 타락시키고 모든 문제를 왜곡하는 부패의 도구라고 말하지. 하지만 누구보다 신문을 많이 읽는 사람이 바로 그라네. 그는 신문에서 가십, 악의적인 정보,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고 여기는 사회의 경련적인 맥박을 찾는다네. 여기서 행해지는 정치는 그에게 무자비한 조롱의 대상일 뿐이네. 그는 자신이 괴상한 희극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정치에 참여한다고 말하네. 그에게는 명예로운 장관도 교수형을 당하지 않을 사람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는 그의 친구이며 그의 식탁에 앉아 그의 재치를 축하하네. 어느 날 오후 그가 나에게 들려준 설교의 일부를 전해주겠네. 아들아, 잘 듣게. 정치적 자유, 권리의 보장, 헌법을 강화하는 법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순전한 헛소리일세. 이런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정치 정당의 조직, 잘 훈련된 정당의 필요성 같은 말도 마찬가지일세.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조용히 있듯이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게나. 나의 시스템은 소수의 사기꾼과 국가 착취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보편적인 선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네. 자네도 곧 알게 되겠지만 자네는 모든 부정이 결합된 부정의 진영, 즉 나의 진영으로 오게 될 걸세. 그곳에 주권적인 긍정이 놓여있네. 그들은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산업과 농업으로 번영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야.
이것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찾아 나서는 대신 하늘에서 햄과 자고새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네. 평화라니. 지적, 육체적 굶주림으로 인한 나태함, 아이디어와 빵의 부족으로 인한 나른함을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야. 이 죽음의 이미지, 이 어리석은 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꿈의 밑바닥에는 혁명이 고동치고 있네.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고 먼지와 재로 만들어야 하는 죽음, 즉 진정한 혁명 말일세. 분해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생명, 다른 세상, 다른 사회가 나타나도록 말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이 남자가 미쳤는가 생각했네. 부동산과 개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즉 현존하는 국가체제의 매우 강력한 기둥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에게 우리가 죽고 썩은 후에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회 형태가 무엇인지 물었네.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 그건 마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역사를 쓰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네. 다가올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알 수 없네.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고동치는 자살적인 원리를 돕고 모든 부정적이고 해체적인 것을 조장하여 그 파괴를 앞당기기 위해 내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뿐일세. 정부의 위기설이 돌 때 사회 전체가 희망과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본 적 없는가? 그것은 사회가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법이 파괴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정당이라고 불리는 저 무리들이 점점 더 분열되게 하고 정부가 매주 바뀌게 하며 매일같이 소동과 계략이 일어나게 하세. 유동성, 이 현기증 속에는 위대한 교육적 원리가 담겨 있으며 국가는 점차 혼란에서 질서를, 부정에서 긍정을, 부조리에서 진실을 추출해낼 것이네. 이 기이한 사상을 듣고 있자니 나는 혼란스러워졌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한 전직 장관이 그를 찾아와 선거 지원을 요청하자 그는 방금 전까지 체제를 비난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게 정치적 거래를 시작했네. 자신의 영지에 있는 시의회를 해산시켜주고 자신의 재산 분쟁에 유리한 조치를 취해주고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앉혀주는 조건으로 지지를 약속했지. 이 얼마나 놀라운 모순인가. 그는 정치적으로는 재앙과 같은 인물이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보다 더 격식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네. 그는 세금을 제때 내고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그의 거래에서는 순수한 정직함이 빛나네. 왜 한 사람 안에 이토록 극단적인 두 얼굴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자네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5장. 질투의 그림자. 말리브란 최근 내 마음에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온 인물이 나타났네. 그의 이름은 코르넬리오 말리브란. 우리는 몇 년 전 파리에서 그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네. 자네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세련된 매너를 가졌으며 이탈리아 고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지. 그는 최근 마드리드로 돌아와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다네. 나의 대부와는 예술이라는 공통된 광기로 인해 가까워졌고 이제는 오로스코의 집에도 매일 밤 드나들고 있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예의와 세상 물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어떤 사교 모임에서든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는 인물일세. 하지만 친구여, 나는 이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싫네. 나의 이 반감은 단순한 싫음을 넘어 진정한 증오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네. 왜냐고? 나도 그 원인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네. 그는 나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심지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네. 나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볼 수가 없네. 이것은 질투일까? 아니면 직감일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개인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그가 화려한 사회적 허울을 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일까? 어제 저녁
이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네. 대부가 새로 구한 그림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네. 대부는 그것이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사초의 작품이라고 주장했고, 말리브라는 핀투리키오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대부의 편을 들었네. 그런데 아우구스타가 그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말리브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이 싹 텄네. 그들이 그날 나눈 모든 대화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며 그들의 말은 마치 암호처럼 미리 합의된 지성의 공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네. 내 심장은 이성을 앞질러 예감의 영역으로 뛰어들었네. 어쩌면 사소하고 불확실한 사실에서 출발했지만 때로는 가장 사소한 것이 중대한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가. 아우구스타와 말리브란이 차례로 떠난 후 나는 그 아름다운 서재의 구석에 앉아 오랫동안 바닥의 양탄자 무늬만 바라보았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네. 나의 이 불안한 예감이 과연 사실일까? 화려한 마드리드 사교계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친구여, 나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심장이 뛰고 머리가 뜨겁네. 나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나는 이 미지의 영역에서 길을 잃은 기분일세. 오늘은 여기까지 쓰겠네. 부디 자네는 그 평화로운 곳에서